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회의실의 불은 이미 꺼졌지만 최상층 사무실 하나만은 아직 환하게 켜져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언제나처럼 화려했고 수천 개의 불빛이 마치 이 도시의 성공을 증명이라도 하듯 쉬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다. 박준석은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 식지 않은 커피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투자자 미팅과 보고서 검토, 전화 회의까지 모두 끝났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다. 박준석은 무심코 화면을 확인하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발신자는 어머니 김순자였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 기록을 넘겨보았다. 같은 번호로 찍힌 부재중 전화가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다. 박준석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동생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민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다. 어머니 전화 받았어? 아, 형 엄마. 아까 잠깐 졸고 계셨어. 요즘 약 드시면 금방 피곤해지셔서. 몸은 괜찮고? 괜찮지. 의사도 괜찮다고 했어. 형 걱정 안 해도 돼. 민호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괜찮다. 문제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 박준석은 그 말들이 점점 믿기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다. 집은? 지난번에 말한 거 수리 다 했어? 아, 그거 거의 다 됐지. 요즘 여기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그래. 동네도 많이 좋아졌어. 박준석은 더 묻고 싶었지만 민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영상 통화를 하자는 말에는 늘 네트워크가 안 좋다며 웃어넘겼고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에는 다음에 보내겠다고만 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사무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박준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릴 적 바닷가 마을의 낡은 집과 늘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던 어머니의 뒷모습이었다. 그는 그곳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그는 성공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자리에 올랐고 돈과 명예, 영향력까지 손에 쥐었다. 매달 꼬박꼬박 집으로 돈을 보내왔고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석은 비서인 최 비서를 불렀다. 이번 주 일정 조정해 주세요. 네, 회장님. 이번 주는 일정이 꽉 차 있는데요. 다음 주에 지방 출장도 다 취소하세요. 급한 일 아니면 전부 미루고요. 최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박준석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역에서 내려가는 KTX 말고 고속버스 예매해 주세요. 고속버스요? 네, 그리고 수행원 없이 혼자 갈 겁니다. 그날 밤 박준석은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예제차를 두고 택시를 탔다. 정장 대신 오래된 점퍼와 평범한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뉴스에 나오던 기업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지친 중년의 남자처럼 보였다. 고속버스는 밤길을 달려 남쪽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고단한 얼굴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누구도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박준석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호는 왜 그렇게 모든 걸 괜찮다고만 말했을까? 어머니는 정말 괜찮은 걸까? 자신이 보내온 돈은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누군가 대신 견디고 있는 걸까?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멈췄을 때 박준석은 내리지 않았다. 그는 좌석에 그대로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버스는 목적지인 작은 터미널에 도착했다. 박준석은 천천히 짐을 들고 내렸다.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차갑고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오래전 떠났던 고향의 냄새였다. 터미널 주변은 아직 어둡고 조용했다. 몇 개의 상점만 불을 켜고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다. 박준석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이번 방문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민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이번에는 성공한 아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야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터미널 앞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은 전화할 생각이 없었다. 먼저 보고 싶었다. 직접, 눈으로. 박준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귀향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터미널을 벗어나자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켜진 좁은 도로 위로 바닷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박준석은 점퍼깃을 세운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분명 자신이 자라난 동네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기억 속의 고향은 더 작고 더 소박했으며 적어도 이렇게 쓸쓸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새벽 시장 쪽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생선을 나르는 트럭 소리, 플라스틱 상자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 박준석은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장에 따라오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장 입구에는 이미 몇몇 노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밤새 일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손놀림은 익숙하고 빠르지만 표정은 무표정했다. 박준석은 그들 사이를 지나며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이상하게 시선을 끄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낡은 상자 하나를 앞에 두고 한 남자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인 채 누군가의 구두를 닦고 있었다. 옷은 지나치게 헐렁했고 무릎 부분은 오래된 흔적처럼 닳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천 가방과 낡은 솔, 구두약 통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좀 제대로 닦아. 얼룩 남았잖아.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구두 주인은 인상을 찌푸린 채 발을 툭툭 흔들었고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다시 솔질을 했다. 박준석은 그 장면을 스쳐 지나가려다 문득 그 남자의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쪽 다리는 거의 땅에 끌리듯 놓여 있었고 체중은 다른 쪽 다리에만 실려 있었다.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지나치게 익숙했다. 박준석은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남자의 이마에 있는 작은 흉터와 눈매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박민호였다. 박준석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귀에서는 시장 소음이 멀어지는 듯 울렸다. 자신이 알고 있던 민호의 모습과 눈앞에 있는 민호의 모습은 너무 달랐다. 구두를 닦아주던 손님이 돈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민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하나하나 주워 작은 통에 넣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시 한번 다리를 끌며 몸의 균형을 잡았다. 박준석은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손끝이 떨렸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민호를 불러 세우고 싶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자신을 속였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민호를 지켜보았다. 민호는 또 다른 손님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몇몇 사람은 그를 무시한 채 지나갔고 어떤 이는 짜증 섞인 말투로 손짓을 했다. 민호는 그 모든 반응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잠시 후 민호는 구두 닦이 상자를 정리하고 시장 안쪽으로 이동했다. 박준석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갔다. 민호는 시장을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은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었고 벽에는 습기와 곰팡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골목 중간쯤에서 민호는 잠시 멈춰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 박준석은 그제야 민호의 숨이 거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야. 지금 장에서 막 끝났어. 곧 갈게. 박준석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의 목소리는 전날 통화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괜찮다는 듯 말하던 그 목소리. 민호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박준석은 더 이상 그를 따라갈 수 없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는 골목 입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괜찮다는 말도, 잘 지내고 있다는 말도, 집을 고쳤다는 말도. 그 모든 말 뒤에는 이렇게 무너진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박준석은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 진실을 아직 민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은. 그는 더 알아야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머니는 어떤 상태인지, 민호는 얼마나 오래 이 삶을 버텨왔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오늘은 전화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대신 이 마을에 조금 더 머물기로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박준석은 그렇게 자신이 떠나온 시간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외면해왔던 진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준석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숙소를 잡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자신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시장 주변과 골목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오래된 피로와 체념이 곳곳에 스며 있는 곳이었다. 젊은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남아있는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었거나 사정상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김이 오르는 국수 한 그릇을 시켰다. 주인은 박준석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내주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이야기가 잠깐 지나갔다. 박준석은 무심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사고는 3년 전 일이었다. 자막에 나온 날짜와 장소가 그의 기억을 건드렸다. 그때 민호는 서울 근처에서 공사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힘들지만 돈은 잘 번다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박준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더 집중해서 보았다. 하지만 뉴스는 이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있었다. 분식집을 나선 그는 다시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어제와 같은 자리가 아닌 시장 끝자락의 약국 앞에서 민호를 발견했다. 민호는 구두 닦이 상자를 내려놓고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아저씨, 지난번에 외상으로 준 약 오늘은 조금만 줄 수 있을까요? 약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호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박준석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민호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그 돈조차도 늘 부족해 보였다. 잠시 후 민호는 약국을 떠나 골목 안쪽으로 향했다. 박준석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를 다시 따라갔다. 민호가 도착한 곳은 작은 단층 주택이었다. 외벽은 오래된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창문에는 테이프와 비닐이 덧대어져 있었다. 문 앞에는 낡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박준석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그 기침 소리는 어릴 적부터 너무나 익숙한 소리였다. 엄마, 나왔어.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 김순자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려왔다. 괜찮냐는 말,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서로를 걱정하는 짧은 대화가 오갔다. 박준석은 문 앞에서 더 다가가지 못한 채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잠시 후 민호는 집에서 나왔다. 그는 다시 시장으로 향하지 않고 근처 공사 현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준석은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가 보기로 했다. 공사 현장 근처에는 임시로 지어진 작은 쉼터가 있었고 그 안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민호를 보고 말을 걸었다. 아, 민호야. 오늘도 나왔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민호에게 간단한 자비를 시켰다. 폐자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나르고 도구를 옮기는 일이었다. 민호는 힘에 부치는 듯 보였지만 아무 말 없이 일을 해냈다. 일이 끝난 뒤 그들은 민호에게 몇만 원을 건넸다. 민호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 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박준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등을 돌려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박준석은 동네 슈퍼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신문 몇 장이 쌓여 있었고 그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지역 소식난 한 켠의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3년 전 공사 사고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의 이야기였다. 이름은 박민호. 치료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했고 현재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내용이었다. 박준석의 손이 떨렸다. 그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기사에는 가족 이야기도 잠깐 언급되어 있었다.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한 줄의 문장이 그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 그날 밤 박준석은 근처 여관의 방을 잡았다. 낡은 침대와 야른 이불, 오래된 냄새가 나는 방이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동안 본 장면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시장에서 구두를 닦던 민호의 모습, 약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리고 기침하는 어머니의 소리. 그는 자신이 보낸 돈을 떠올렸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까지. 그 돈은 아무리 많아 보여도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박준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혼자 견뎠느냐고. 하지만 그 질문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 왜 묻지 않았느냐고. 왜 직접 보러 오지 않았느냐고.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지 않았다는 것을.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고통을 스스로 외면해왔다는 것을. 박준석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는 더 알아야 했다. 이 집이 어떤 삶을 견뎌왔는지, 어머니의 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민호가 어디까지 버텨왔는지. 그날 밤 박준석은 거에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성공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의 시간은 이제 막 가장 아픈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여관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 때까지 박준석은 거에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민호의 절뚝이는 걸음과 약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지쳐 보였다. 서울에서의 피로와는 다른 종류의 무게가 어깨 위에 얹어 있었다. 그는 아침을 먹지 않은 채 여관을 나섰다. 목적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민호와 어머니가 사는 집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곳이 어떤 공간인지, 그 안에서 어떤 삶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마을 골목은 낮이 되자 조금 더 활기를 띠었지만 여전히 낡고 조용했다. 박준석은 전날 민호가 들어갔던 골목으로 다시 들어섰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어제 멀리서 보았던 그 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외벽의 균열은 곳곳에서 벌어져 있었고 지붕 아래에는 녹슨 철판이 덧대어져 있었다. 창문 틈새로는 바람을 막기 위한 비닐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골목 건너편 작은 슈퍼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집을 바로 찾아갈 용기는 아직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집 앞을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대부분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고 몇몇은 그 집을 힐끗 보며 수근거렸다. 박준석은 그 시선들이 결코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호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박준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뒤를 따라 집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박준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집 앞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는 오래된 고무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5년의 시간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다. 중년의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박준석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누구세요? 박준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이 집에 박민호 씨 사나요? 여자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집이요. 으휴. 친척입니다. 박준석은 짧게 말했다. 여자는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묘한 기색이 스쳤다. 고생 많죠. 저 집. 그 한마디에는 연민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쓰레기를 버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준석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 김순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생각보다 더 말라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피로로 흐려져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고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박준석은 그 순간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끝내 신분을 밝히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근처에서 일 보러 왔다가 물 좀 부탁드리려고요. 어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잠깐만요. 집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컵에 물을 담아내 주었다. 박준석은 컵을 받아들며 집안을 힐끗 보았다. 방 안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다. 벽에는 약봉지와 병원 처방전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전기난로가 놓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는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박준석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애써 표정을 숨기며 웃었다. 그런가요? 사람 얼굴이 다 비슷하죠.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컵을 돌려받으며 조심스럽게 기침을 했다. 그 모습에 박준석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물을 다 마시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집을 나서자마자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히 길었다. 집안의 공기, 어머니의 손떨림, 벽에 붙은 처방전. 모든 것이 그의 가슴에 무겁게 남았다. 그날 오후, 박준석은 마을 보건소를 찾았다.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순자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만성 질환, 잦은 입원, 밀린 진료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그 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준석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다. 그가 알고 있던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야른 거짓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다시 골목 어귀에 섰다. 민호가 돌아오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늘은 그를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 생각에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박준석은 골목벽에 기대서서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오래된 집들이 묵묵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버거웠을지 그는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깨닫고 있었다. 이 집의 비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침묵과 포기의 결과였고 그 침묵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박준석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진실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든 피하지 않겠다고. 해가 완전히 저문 뒤에도 박준석은 골목을 떠나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는 벽에 기대선 채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단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럴 수 없었다. 잠시 후 골목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박민호였다. 그는 낮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한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약국 봉투였다. 박준석은 숨을 죽였다. 민호가 문 앞에 도착해 열쇠를 찾는 동안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안에서 새어나왔다. 민호는 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약 사왔어. 그의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피로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많이 힘들었니? 민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박준석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박준석은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와 여관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거에 잠들지 못했다. 민호의 뒷모습과 어머니의 굽은 어깨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이 모든 고통의 바깥에 서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석은 일찍 움직였다. 그는 마을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에게 몇 가지를 물었지만 대답은 조심스러웠다. 박민호의 이름으로 된 대출, 연체 기록, 그리고 보증 문제. 숫자들은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 숨은 삶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은행을 나섰다. 점심 무렵 박준석은 시장 근처를 다시 찾았다. 민호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시장은 소란스러웠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그는 잠시 후 구석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민호를 발견했다. 민호는 바닥에 앉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손님들의 신발을 닦고 있었다. 몇몇 손님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어떤 이는 불만을 쏟아냈다. 박준석은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민호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박준석의 귀를 울렸다. 이것이 민호가 선택한 방식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몇몇 상인들이 민호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와. 손님들 다 도망가잖아. 민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는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듯 보였다. 박준석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가 멈췄다. 그는 지금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의 이성이 감정에 밀리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민호의 등을 향한 시선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박준석은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 있는 오랜 동료였다. 그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지방 소도시의 한 병원과 재활센터에 대해 물었다. 상대는 놀랐지만 곧 몇 가지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박준석의 손은 한동안 떨렸다. 저녁이 되어 그는 다시 골목으로 향했다. 오늘은 집안에서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민호와 어머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민호는 밥상을 차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준석은 그 평범한 장면이 왜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문 앞까지 다가갔다가 다시 멈췄다. 노크를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집 앞에 놓인 물건들을 살폈다. 깨진 화분, 낡은 우산, 그리고 문틈에 끼워진 독촉장. 봉투 위에 적힌 글씨는 날카로웠다. 박준석은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날 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는 민호가 가장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것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석은 민호를 기다렸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였다. 민호는 그를 스쳐 지나가려다 멈칫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치려 했지만 박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제도 여기 계셨죠? 민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네, 짧은 대답이었다. 저 근처에서 일 좀 보고 있어서요. 박준석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되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시간 되세요? 민호는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와 피로가 동시에 떠올랐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면 됩니다. 두 사람은 시장 끝에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다.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박준석은 민호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게 갈라진 손등과 굳은 살. 그것은 그가 알던 동생의 손이 아니었다. 여기 생활 많이 힘드시죠? 박준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다들 이렇게 살죠. 저만 힘든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박준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의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보였다. 이 짧은 대화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박준석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분식집에서 나온 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걷다가 자연스럽게 갈라졌다. 박민호는 시장 쪽으로, 박준석은 반대편 골목으로 향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민호의 눈빛 속에는 경계와 체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박준석은 그 눈빛을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박준석은 다시 여관방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는 습관처럼 숫자와 계획을 적어 내려갔다. 병원 이름, 재활센터, 예상 비용, 이동 경로. 모든 것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것은 사업 계획이 아니었다. 가족의 삶을 건 선택이었다. 저녁 무렵, 그는 어머니 김순자의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대기실이 아니라 간호사 데스크 근처에 앉아 있었다. 의료진이 오가는 모습, 환자 보호자들의 지친 얼굴, 기계음이 섞인 공기. 이 모든 것이 박준석에게는 낯설면서도 불편하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곳이 민호와 어머니의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간호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지나가다 그를 힐끗 보았다. 박준석은 용기를 내어 조용히 말을 걸었다.
김순자 환자분 요즘 상태가 어떤가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자주 오세요. 약으로 버티는 상태라서 보호자분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싶은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병원을 나선 그는 한참 동안 주차장에 서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어느 하나 쉽게 누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재단 이사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는 짧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다만 지방의료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말만으로도 상대는 상황을 짐작한 듯했다. 준서가 직접 내려가 있는 거야? 네, 며칠 더 있을 겁니다. 필요한 건 말해. 다만 내가 감당해야 할 선택이라는 건 잊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박준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이미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민호는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섰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침 약을 챙겨드리고 죽을 끓여 놓은 뒤에야 집을 나섰다. 박준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호의 하루는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일로 시작되고 있었다. 시장에 도착한 민호는 자리를 잡기도 전에 상인에게 불려갔다. 오늘은 저쪽으로 가. 여기 손님 많아.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익숙하다는 듯 자리를 옮겼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힘겨워 보였다. 박준석은 그날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이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다.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은 보지 못했다. 그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점심 무렵 박준석은 다시 민호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였다. 어제 말씀하신 커피, 오늘은 제가 살게요. 민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이번에는 조용한 다방으로 들어갔다. 다방 안은 오래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시간도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로 자꾸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분명한 거리감이 있었다. 박준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더 이상은 불가능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살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때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요. 민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경계는 남아있었다. 다들 그런 거 하나쯤은 있죠. 그래도 지금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박준석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병원이나 재활 쪽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다만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다방 안의 음악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잠시 후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래야 해서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방을 나섰다. 박준석은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다. 식어버린 커피는 쓴맛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쓴맛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것은 현실이었고 현실은 언제나 달콤하지 않았다. 그날 밤 박준석은 다시 골목에 섰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와 민호의 모습이 보였다. 민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듯했다.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 박준석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돈이나 해결책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무너진 신뢰와 침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다가오는 선택은 누군가를 구하는 동시에 누군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제 곧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골목을 떠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늦지 않게. 그날 이후로 박준석은 더 이상 민호 앞에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아침이면 병원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진료 일정과 약 처방을 확인했고, 오후에는 민호가 일하는 시장 주변을 멀리서 살폈다. 그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물러나지도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선처럼 그들의 하루를 감싸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골목 끝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민호의 집 앞에서 낯선 남자가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독촉장을 들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인내심이 바닥난 기색이 역력했다. 이번 달도 안 되면 더는 미뤄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고 주변 이웃 몇 명이 문틈 사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문 앞에 서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안쪽에서 이 상황을 듣고 있었지만 나오지 못했다. 그 침묵이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박준석은 골목 반대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민호의 옆으로 다가가 남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남자는 잠시 박준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당신은 누구죠? 가족도 아니잖아요. 박준석은 잠시 침을 삼켰다. 이 집 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민호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준석은 민호를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조정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주시죠. 남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준석의 태도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낀 듯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골목을 벗어나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민호는 박준석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러셨어요? 그 질문에는 고마움보다 당혹감이 더 짙게 담겨 있었다. 박준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런 거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의 말에는 자책이 묻어 있었다. 박준석은 그 말이 얼마나 오랜 시간 민호를 짓눌러 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의 일을 되짚었다. 박준석의 등장, 단호한 말투, 그리고 떠나는 남자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도움을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다는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새벽부터 호흡이 가빠졌고 민호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박준석은 이미 연락을 받고 병원 앞에 도착해 있었다. 민호는 그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다른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응급실 안은 분주했다. 의료진이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고 민호는 멍하니 그 뒤를 따랐다. 박준석은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민호는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의는 그에게도 큰 결단이었다. 대기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박준석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몇 시간 후 의사는 상황을 설명했다. 당장은 고비를 넘겼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박준석은 의사의 말을 차분히 들었다. 그리고 민호를 향해 말했다. 선택지는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괜히 남한테 패 끼친 거 아니냐.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아들의 마음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지금은 괜찮아요. 박준석은 병실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가족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준석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오랜 시간 쌓여온 상처와 자존심을 함께 마주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민호가 도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박준석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병원 복도에서의 밤은 유난히 길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시간은 늘어지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박준석은 벽에 기대선 채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지만 화면을 켜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숫자나 연락처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가 마주해야 할 것은 오직 박민호의 마음이었다. 민호는 병실 안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간간히 기계음이 울렸고 어머니의 숨소리는 고르지 못했다. 민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 미동도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문제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박준석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말없는 긴장이 흘렀다. 박준석은 의자 하나를 끌어와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잠깐이라도 쉬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습관처럼 튀어나온 것이었다. 박준석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병실 창가 쪽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희미한 불빛들만 떠 있었다. 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밤을 견디고 있을 것이다. 아침이 밝아오자 의사가 다시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의 상태는 일단 안정적이었지만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치료 일정, 비용, 간병 문제. 그 모든 것이 민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 의사가 나간 뒤 민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어제 왜 도와주신 겁니까? 그의 질문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이 담겨 있었다. 박준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니까요. 그 말은 간단했지만 민호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가족이라뇨.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말,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의 말에는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박준석은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았다. 맞아.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었다.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 안은 다시 기계음만이 채웠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낮게 말했다. 형이죠.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다. 박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왜 지금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렇게 다 망가진 다음에? 그 말은 비난이었고 동시에 절규였다. 박준석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겁이 났어.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감당해온 시간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아서.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형은 항상 멀리 있었어요. 그 말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래도 난 형 얘기하면서 버텼어요. 형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박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 앞에 섰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는 말이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쉽게 반응하지 못했다. 너무 늦게 들은 사과였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민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박준석도 그를 따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민호는 난간에 기대서서 말했다. 형이 도와주면 난 패배자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박준석은 그의 옆에 섰다. 도움받는 게 패배는 아니야. 그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건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혼자서 해온 거야. 민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난 그냥 엄마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호는 낮게 말했다. 대신 잃은 게 너무 많아졌을 뿐이고. 그 말에 박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비극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박준석에게 부탁을 했다.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나 말고.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약속할 수 있어. 그 약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호가 도움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외면하지는 않고 있었다. 박준석은 그 사실만으로도 이 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고 그 싸움은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의 거리와 시간을 되돌리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싸움에 끝까지 남아있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자 병원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다. 긴급함은 줄었지만 대신 앞으로의 시간이 요구하는 무게가 더 분명해졌다. 치료 계획은 구체화되었고 퇴원 이후의 재활과 간병 문제까지 현실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지만 표정은 쉽게 밝아지지 않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준석은 병원과 외부를 오가며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어머니의 치료 환경을 개선했고 민호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간병 지원과 재활 상담을 예약했다. 모든 결정은 신중했고 최대한 민호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했다. 그러나 그 배려조차 민호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병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준석이 다가오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의심보다 혼란이 더 담겨 있었다. 박준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돌아오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아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럼 나는 뭡니까? 그의 말은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형이 다 해주면 나는 그냥 보호받는 사람으로 남는 거잖아요. 박준석은 그 말이 민호의 자존심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했다. 그는 곧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며칠 뒤 어머니는 퇴원을 앞두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재활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었다. 박준석은 이미 그 시설을 알아보고 있었다.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너덜 힘들어지는 쪽이면 그게 좋지. 그 말은 선택을 아들에게 넘기는 동시에 아들의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병원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박준석이 뒤늦게 그를 찾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이 없던 시간 동안 나는 계속 선택해야 했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떤 선택이든 누군가는 아프게 해야 했고요. 박준석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민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이 선택이 내 선택인지 형이 대신 해주는 선택인지 헷갈려요. 그 말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혼란 내가 만든 거야.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재활시설로 옮겨졌다.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나았고 의료진도 상시 대기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민호는 매일같이 시설을 오갔다. 박준석은 가능한 한 그 곁에 머물렀지만 점점 한 발 물러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갈등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다. 민호의 일터였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누가 뒤를 봐준다더라.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들은 민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더 열심히 일하려 했다. 그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민호는 결국 시장 관리인에게 불려갔다. 관리인은 애매한 말투로 자리 문제를 언급했고 민호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그를 밀어내고 있었다. 민호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박혔다. 박준석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민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날 밤 민호는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박준석에게 말했다. 형, 조건이 있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엄마 치료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내 삶에는 형이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박준석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것은 도움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선을 긋는 선언이었다. 알겠다. 박준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정할 문제야. 민호는 그제야 숨을 조금 고르는 듯했다. 그는 처음으로 도움을 선택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 선택은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해결도 아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같았다. 어머니를 지키고 서로를 잃지 않는 것. 박준석은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민호가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모든 노력은 의미를 얻거나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는 끝까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재활시설에서의 생활은 어머니 김순자에게 점차 익숙해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치료를 받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간단한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처음으로 살 것 같다는 말을 꺼냈다. 그 말 한마디가 민호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다. 민호는 여전히 시장에 나갔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동정과 경계가 섞인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그는 그것들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다. 박준석은 약속을 지켰다. 더 이상 민호의 일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필요할 때만 묻지 않아도 되는 거리에서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시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단골 손님을 만났다. 그 손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 그 말은 짧았지만 민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버팀목이 생겼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박준석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예전처럼 이곳에 상주할 이유는 없어졌다. 어머니의 치료는 안정권에 들어섰고 민호 역시 스스로의 균형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다시 서울로 가려고. 민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형 자리도 있을 텐데. 박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여긴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그 믿음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어머니를 만나러 간 날, 박준석은 병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순자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구나. 그 말에 박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도 왔잖아. 그 말은 그를 오래 붙잡고 있던 죄책감을 조금 놓아주었다. 그는 그날 병실을 나서며 비로소 과거를 완전히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임은 도망치지 않고 마주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그는 이곳에서 배웠다. 며칠 후 민호는 작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시장 관리인에게 찾아가 자리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관리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민호는 그 선택이 도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고통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새로운 일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툴렀고 몸도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지탱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곧 무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박준석이 떠나는 날, 두 사람은 재활시설 앞에서 잠시 마주섰다. 길지 않은 작별이었다. 가끔은 내려올게. 박준석의 말에 민호는 웃으며 답했다. 안 내려와도 돼요. 대신 전화는 받으세요. 그 말에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출발하고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허전함이 밀려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발로 서 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바닥은 아니었다. 시간이 더 흘러 어머니는 퇴원을 준비하게 되었다. 작은 집이 아니라 치료와 생활이 병행 가능한 곳으로 거처를 옮길 계획이었다. 민호는 그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민호는 혼자 골목을 걸었다. 한때는 이 길이 삶의 끝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부로만 남아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평범한 하늘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서울의 빌딩 숲속에서 박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성공도 실패도 아닌 시간들이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짜 부유함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잃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두 사람의 삶은 다시 완전히 겹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멀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이들이 도달한 결론이었다. 이 이야기는 기적의 기록이 아니다. 모든 상처가 사라지지도 않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다. 다만 누군가가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왔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